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원화 기준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니까 예전에 2018년이나 22년과 같은 대폭락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 이유를 한번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의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블랙락을 필두로 해서 비트코인에 입문을 하고 있는 전통 금융 기업들이 꽤나 많이 생겼고 또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와이즈의 매트 호건 CIO가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참여할 경우 현물 ETF 수요가 급증해서 비트코인 가격도 급등할 것이다.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또 1월 12일자 그 1월 12일자로 해서 메릴 린치나 뱅가드와 같은 자산운용사들이 우리는 현물 ETF 같은 거 취급 안 할 것이다. 뭐 내재 가치도 없고 우리 회사와 뭐 맞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3월 1일자로 해서 이런 기사들이 눈에 띕니다. 메릴 린치와 웰스파고가 특정 고객을 대상이라는 전제는 달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공할 것이다가 아니고요. 이미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취급 안 한다고 했는데요. 불과 몇 달 만에 말이 바뀐 모습, 이걸 볼 때 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덩달아서 고객들의 수요도 올라가고 있고 그만큼 사람들의 지금 포모가 나타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자, 뱅가드는 어떤가요? 누구보다도 현물 ETF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던 뱅가드의 CEO 팀 버클리가요, 올해를 끝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새로 온 CEO가 있을 텐데요. 이분이 비트코인 ETF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질지 저는 벌써부터 조금씩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좋은 건 좋은 거고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과 2022년과 같은 예를 들면 마이너스 70%와 같은 큰 폭락이요.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요. 2022년도에 이것과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2021년도에 가지고 있는 코인을 다 팔지 못하고 미련이 나와서 22년까지 들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때도 저도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다르지 예전이랑 비교를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왜요?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예전에는 18년에는 마이클 세일러 없었잖아. 근데 지금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기업이 나와서 비트코인을 한 개도 팔지 않고 계속 사 모으기만 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뭐 나스닥 상장사인 거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대주주가 블랙락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더 포모가 왔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떨어지면 중동에 오일머니 많잖아. 이 친구들이 코인을 사줄 것이다. 이거 보험용이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가급에서, 물론 뭐 작은 나라들이긴 하지만 엘살바도르나 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하고 실제로 사기도 했었죠. 그리고 기관들, 빅테크들이 투자를 하고 들어오고 있다. 뭐 싱가포르의 국부펀드라든지 뭐 캐나다의 연금 그리고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나 뭐 채굴 기업들의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했던 거 예전과 달랐던 양상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리플 소송, 법정 소송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등등 수많은 과거와 다른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똑같은 뭐 비슷한 하락, 뭐 마이너스 한 70%, 80% 갔었던 하락, 비트코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전히 나왔었고요. 물론 이런 분들은 이렇게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변동성을 감내할 자신이 있으신 분, 그리고 그때까지 절대 팔지 않으실 분,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난 사 모으기만 한다. 여기 있잖아요. 마이클 세일러와 같은 맥시멀리스트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요,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안타까운 거는 항상 폭등이 나왔을 때 맥시멀리스트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하락장에 맥시멀리스트는 오케이, 괜찮습니다. 근데 상승장에 자꾸 나타난다는 게 조금 노파심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자, 투자 경력이 조금 된 분들일수록 인간의 탐욕은 절대로 절제가 불가능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비트코인 7배 상승은 사실 다들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마이너스 70%는 절대 불가능하다? 글쎄요, 저는요,
대출, 레버리지, 파생 상품이 있는 한 그 자산의 폭락과 폭등은 같이 붙어 다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비트코인은 아직 이런 제대로 된 레버리지나 파생 상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기관들이요, 들어오는 것 자체는 좋죠. 수많은 기업들 아까 줄 서 있는 거 보셨죠? 근데 좋은 게 들어오면요, 나쁜 것도 들어오는데 아직 기관들의 레버리지나 파생 상품은 아직 미미합니다.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좋은 것만 보고 이게 급등은 가능한 거고 나쁜 거 마이너스 70%는 안 들어오는 걸까? 안 된다는 걸까? 저는 조금 의아심이 있고요. 또 비트코인이 지금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체 코인의 시총이요. 엔비디아 하나랑 비슷합니다. 나스닥 중에 일개 그냥 하나의 회사 엔비디아랑 똑같다는 거는요. 아직도 이게 뭐 덜 성숙됐다. 충분히 커져야 이게 좀 변동성이 줄어들 텐데요. 아직도 위험한 자산은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만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요.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버그라츠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신고점 도달 전에 조정 가능성, 아직 달러를 기준으로 신고점 한 6만 8천 달러 정도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신고점에 도달하기 전에 한 5만 달러 중반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 뭐 가격은 틀릴 수 있겠지만 이윤을 한번 들어보면요. 자, 지금 사이클에서 기관 투자들의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낮지만 아직 기관 투자자들은요, 레버리지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레버리지 파생 상품 안 들어왔어요.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비율을 통해서 빨리 돈 벌고 싶은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청산, 롱이나 숏이나 청산을 당하니까 우리가 그때를 기회로 해서 순간적인 이제 폭락이 나오면 좀 매수를 하자. 저번에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뭐 많은 돈을 벌겠지만 대다수는 시장에서 씻겨나갈 것이다. 저도 격하게 동의를 합니다. 기관들은 아직 시작을 안 했다더라. 또 하나 기사가 3일절에 떴었는데요. 그레이스케일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승인 촉구. 여기서 중요 단어는 옵션입니다. 옵션이 있다고 하는 건가요? 없다고 하는 건가요? 아직 없습니다. 뭐 2배, 3배, 롱, 숏 상품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지 좀 그러니까 나쁜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은 올라서 너무 기분이 좋죠. 근데 거대 기관들이요, 레버리지, 대출에 뭐 곱하기에 파생 상품을 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만 하더라도 코인리스에 수많은 선물 옵션 베팅이 계속 매일처럼 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자, 2월 23일 이후 것만 제가 몇 개 가져와 봤어요. 이더리움 옵션 미결제 약정이 90억 달러 강세 베팅에 치중되고 있다. 2월 27일 비트코인 선물 옵션 미결제 약정이 전달 대비 급증, 상승의 베팅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급등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불을 지핀 겁니다. 2월 27일자 비트코인 파생 상품 거래량이 272% 올랐다. 뭐 미결제 약정 사상 최대다. 그리고 매일처럼요. 코인리스에서는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롱숏 비율이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거래소 롱은 몇 프로, 숏은 몇 프로. 이게 앞으로 이제 기관들이 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데리비트의 미결제 약정 뭐 역대 최대다. 최근에 도지 조금 올랐었잖아요. 역시나 선물에 10억 달러 규모의 미결제 약정이 발생했다. 아직 제대로 된 레버리지는 일으켜지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좀만 더 들어볼게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제도권에 가깝고 떨어지면 전 세계 정부가 도와주는 뭐 주식이나 부동산 그 중에서도 불멸의 자산인 부동산을 가지고 대출이랑 파생 상품이 엮어지면서 만든 비극이 있죠.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그냥 내 돈으로만 사도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대출로만 사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파생 상품이 곁들여지면서 엄청난 탐욕에 탐욕을 거듭하면서 버블이 생겨서 그게 터져버렸다. 부동산은 이제 담보대출이 기본이긴 한데, 이게 이제 자격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대출이 일어났으니까 신용도가 낮거나 아예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사람, 블루오션을 대상으로 탐욕이 뻗어나갔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대출이 과다하다 못해서 이제 부동산에 거품이 생겼다. 너도 나도 대출 받아 사니까 오를 수밖에 없죠. 아무리 제도권의 보호를 받고 있다곤 하지만
결국은 집값이 떨어질 때 버블이 터지면서 소비자들은 대출을 갚지 못해서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회수할 수 없어서 큰 하락이 나왔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유명했던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 지금은 뭐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긴 하죠. 그리고 자꾸 예측이 틀리니까요. 그러나 이 친구가 유명해졌던 이유 그렇게 세상에 없었습니다. 부동산 공매도라는 상품은 그 누구도 꿈도 꾸지 않고 떨어질 거란 생각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 메이저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숏 상품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사고. 만들어 주세요 사고. 이 친구는 적어도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고 이게 터질 거라는 걸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다르다의 최고봉이죠. 인터넷보다 강력한 신기술은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인공지능이다, 뭐 2차 전지다, 뭐 초전도체다, 수많은 내러티브가 있었지만요, 인터넷보다 강력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젠 세상이 뭐 바뀐다는 거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이거는요, 한 개의 종목이 아니고요, 나스닥 전체, 비트코인과 같은 덩치 큰 기업들이 수없이 모여있는 전체 지수입니다. 그 전체 지수가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때 마이너스 52%, 그리고 닷컴 버블 때는 이것도 조금 덜 나온 것 같아요. 최저점 기준으로는 한 마이너스 78%인가 9%까지 떨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덩치가 큰 전체 지수가 이렇게 떨어질 정도면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뭐 기관들이 들어오고 앞으로 뭐 ETF가 퍼져나간다고 해서 버틸 수 있을까요? 파생상품과 레버리지가 있는 한은 절대라는 말은 쓰면 안 된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이때 당시 닷컴 버블 때요.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조차도요. 살해 위협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왜요? 주주들이요. 왜 이 IT 버블, 이 좋은 기업들 투자 안 하면서 자꾸 똥꼬집을 부리는 거냐?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참다 못해 한마디 명언을 날렸습니다. 밀물이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 이때 당시 화가 나서 했던 말인데요. 실제로 닷컴 버블이 꺼진 이후에 이제 쑥 빠지니까요. 그때서야 많은 대중들이 그래도 워런 버핏이었구나 얘기를 했다고 하죠. 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면 뭐 큰 하락이 오더라도 이렇게 계속 사기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일반인입니다.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는요, 기대감에 미리 빠져나오는 것이다. 기대감에 이제 어떤 뭐 AI 시대가 올 것이다, 인터넷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뒤에는요, 뭐 그 시대가 오든지 안 오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전에 기대감에 오르니까 그 전에 미리 빠져나오고 팔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끝까지 들고 가서 뭐 엄청난 변동성을 견딜 거야. 이거는 일반 투자자들이 할 행동이 좀 아니다. 너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닷컴 버블을 한번 더 예로 들어볼게요. 당시에 미국 기술주들이 여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회복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14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이때 당시 기술주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 현재 비트코인보다 더 짱짱했던 기업들일 텐데요. 1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고점 대비 마이너스 78% 가까이 하락하면서 나스닥 역사상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애플이다 아마존이다 다 뭐 연일 후유증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도 테라노스 사건과 같은 사기 사건이거든요. 이런 게 터지면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진리도 실시간으로 증명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닷컴법을 설명하면서 이제 여기에 나타낸 설명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 뭐 차트를 가져오면요 비슷합니다. 당시에 이제 아마존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폭락, 저 아마존인데요. 실제로 아마존이 1999년도에 타임지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인에서 이미 이때 큰 성공을 거뒀고요. 억만장자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애플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초창기 아니었느냐. 그래서 뭐 변동성이 커서 이렇게 떨어졌던 거 아니냐. 여기 애플 주식 차트를 보면요. 여기 맨 위에가 한 105불 정도 돼 있거든요. 근데 맨 아래쪽 보면요. 약 5불 정도입니다. 105불이요. 5불짜리가 됐어요. 그러면 뭐 이건 초창기니까 뭐 변동성이 컸고 그런 거 아니냐? 아니요. 애플은요. 76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75년도, 뭐 거의 한 25년, 26년 정도 영업을 했던 거죠. 아마존은 그나마 최근에 94년도에 설립이 됐었지만 이미 99년도에 타임지에 선정을 되면서 아마도 일론 머스크와 같은 스팟라이트를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어마어마한 폭락을 기록했던 거, 전체 지수가 그렇게 떨어지니까 개별 종목은 훨씬나 많이 떨어졌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나스닥의 베어마켓에 관한 시작과 끝을 기준으로 이제 마이너스의 손실률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이거는 다소 작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종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최대 하락 지점이 아니고요, 종가, 그날 종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요. 1973년부터 해서 이제 최근에 오기까지 수많은 기록들이 있죠. 마이너스 한 60%도 있고,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30% 수없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면요, 저는 부러웠던 게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은 떨어지면 전 세계 정부가 돈을 찍어내고 금리를 인하하고 하면서 오르는 걸 자꾸 이렇게 부양을 해주는 게 부러웠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런 게 전혀 없죠.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전 세계가 도와주는 주식도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적이 있는데요. 전체 지수가요. 그러니까 절대 마이너스 70%, 80%까지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이 너무 위험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은 지금 제가 말도 꺼내지 않았죠. 석유 파동이 나고 전쟁이 벌어지고 고금리에 천안문 사태, 코로나 사태, 일본 거품이 붕괴되고 IMF 사태 등등 이런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내 시나리오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상승장의 맥시멀리스트가 되진 말자. 하락장에는요. 오케이, 좋습니다. 충분히 격려하고 지지를 하는데요. 상승장의 맥시멀리스트가 등장한다는 게 조금은 걱정이 돼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사이클, 그 반감기 사이클 4년마다 온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더 땡겨진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어요. 동의합니다. 유연하게 본다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목표 가격이 24년도에 오면 목표 가격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24년 땡겨지면 오케이, 감사. 저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오더라도 감사한 일이다. 사이클은 조금 유연하게 보되 목표 가격을 가지고 달려가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 2억, 이더리움 2천만 원. 둘 중에 하나라도 닿으면 내 전체 포지션은 다 팔 것이다. 이런 계획이 없으면요. 음, 언론이나 사람들 말에 휘둘릴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어, 과분한 응원과 후원, 시청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형제는요, 저희가 조금 먼저 겪었었던 시행착오와 지식을 나누자는 생각에 특히나 이 기나긴 하락장이 너무도 힘드니까 그걸 같이 견뎌내자는 목적으로 영상을 꾸준히 올렸을 뿐 이렇게 채널이 성장할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가족과 지인들도 함께 듣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유하기 위험한 내용이나 광고 이런 건 앞으로도 넣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한 번도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채널의 수입과 후원의 최소 10% 이상은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남을 돕는 일에 쓰고 있습니다. 후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한 번쯤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주저거려 봤고요. 앞으로도 정답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투자에 대한 좋은 관점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